장애 등급을 신청을 하려면은 일단 의사한테 장애 진단서라는 거를 받아야 되고 그 장애 진단서를 동주민센터에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이 판정을 하고 한 달 후쯤에 승인인지 거절인지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처음에 작성해주는 장애 진단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어떤 병을 진단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의사가 작성하는 장애 진단서 양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입하는 게 1번 장애 상태입니다. 이 장애 상태라는 건 어떤 병이 언제 생겼냐, 이걸 말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사 소견으로, 의사 소견이라는 건 현재 환자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쓰는 겁니다. 이 순서를 왜 보여드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심사위원이 장애 판정을 할 때 순서는 다음 두 순서를 따릅니다. 첫 번째, 일단 어떤 병이 언제 생겼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이 환자분이 장애 판정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애 판정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서야 현재 상태가 어떤지 따져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에는 기회조차 없다는 뜻이죠. 잘못된 장애 신청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엔 뇌출혈도 있었고 무릎 관절 수술도 했고 근데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심지어 치매도 있으시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신다.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하신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뇌출혈, 무릎 수술, 치매 등등 없는 게 없으니 장애 등급을 신청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게 되면 장애 판정은 무조건 거절되게 됩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라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이지만 그게 뇌출혈 때문인지 무릎 때문인지 치매 때문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을 구분할 수가 없으면 장애 판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노화로 인한 건 장애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요실금이나 신경이성 방광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다른 부분을 봐도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즉,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생기는 노화 또는 퇴행성 변화 같은 거는 아무리 그 상태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장애 등급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노화가 심해지면 기력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특히 임종을 앞두신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다 장애 등급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민 대부분이 다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게 될 테니까요. 장애 복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장애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개개인 장애인이 받게 되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할 때에는 정말로 이분이 장애를 가져서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힘들어진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 심사위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로 장애가 생길 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과 딱히 장애가 생길 만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기력이 쇠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장애 진단서를 꼼꼼히 살피고 MRI나 CT를 봅니다. 이때 이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노화인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해서 노화가 아니라 정말로 장애의 원인이 있을 만한 분한테만 장애 판정을 내리고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장애 판정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 판정 거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 진단서에 이런 식으로 적어드려야 됩니다. 2019년 2월 3일에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오른팔 마비가 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 CT를 가지고 있다. 또 2019년 3월 12일에 허리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왼 다리 마비가 왔고 역시 그 당시 MRI가 있다. 다리 마비로 걷지 못하고 팔 마비로 식사도 못하신다. 이 모든 내용이 진료 기록으로 남아있고 진료 기록과 MRI, CT 모두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장애 판정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노화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죠. 뇌출혈로 인해서 오른팔 마비가 왔다는 게 아주 명확하고 허리 수술 후에 다리 마비가 온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화가 아닌 진짜 장애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입증한 셈이죠. 그리고 이 단계를 통과를 해야지 이분이 장애 그러면 6급이 될지 2급이 될지 그 급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앞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예 고려할 대상조차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단계라는 건
노화가 아닌 장애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서 장애 판정에 거절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의 신청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화가 아닌 장애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증을 하질 않고 그냥 현재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말씀도 못 하시고 물도 못 마시고 라는 식으로 현재 힘든 점만 계속 나열을 하십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심사위원이 서류를 보고 아니 노화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를 좀 대라 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 환자분은 정말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그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장애 등급 신청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장애 등급 신청하시는 분들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당연히 힘드니까 장애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심사위원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애 판정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증거가 없는 거는 오히려 강조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상태를 너무 강조했다가 손해를 보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MRI는 뇌경색 환자분의 MRI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경색인데 저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면 팔이나 얼굴에 마비가 생깁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뇌경색 부분인데 저기에 손과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말은 저 부분에 뇌경색이 생기면 손이나 얼굴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런 뇌 MRI 소견을 보이는 분의 장애 진단서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2020년 1월 6일 우측 뇌의 뇌경색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좌측 손과 얼굴에 마비가 생겼다. 손을 못 쓰고 얼굴 근육도 못 쓰니 식사를 혼자 못한다. 반면에 걷기는 잘 걷는다. 라고 적어야지 심사위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MRI상에서 보이는 뇌경색 부위도 손이나 얼굴을 담당하는 부위고 실제 환자 상태를 적은 거에서도 손이나 얼굴을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고 반면에 이와 관련 없는 다리는 잘 움직인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MRI 소견과 의사의 소견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같은 환자분에 대해서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면 안 되냐면 2020년 1월 6일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분으로 현재 걷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고 대소변도 스스로 볼 수가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장애 판정이 꼭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등급을 받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현재 아주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셨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저런 진단서를 받은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손과 얼굴 마비는 뇌경색 때문에 온 거 알겠는데 걷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보는 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네? 혹시 그건 아마 노화 때문에 그게 생긴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장애 판정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운 좋게 거절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료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지금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여기저기가 다 안 좋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없다. 여기저기 다 안 좋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검사 자료를 보내봐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장애 판정 거절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심사위원이 장애 판정 결정서에다가 장애 판정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쓰지는 않아요. 뭐라고 쓰냐면 현재 상태를 설명할 만한 뇌의 기질적 병변이 확인되지가 않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안 좋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랑 제출한 MRI에서 보이는 결과랑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말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진실까지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